어라, 존이 나설 찰나에 도망치는 거였어. 두 사람이 쫓아가면서 주변 승객들이 소리 지르고 지하철 경찰도 깜짝 놀랐지? 당황한 남자가 정신이 아득한 채로 빠르게 지하철 안으로 뛰어들었는데 뒤쪽 객실에 밀려나서 경찰이 총 겨눈 채 위협하자 그 남자는 급히 손을 들고 가슴 옆에서 떨어진 디지털 디스크 더미를 내빼더라. 결국 그 사람은 그냥 잡다한 도둑이었어. 정말 헛수고였지? 아직 달리던 참이었는데 10m도 못 가서 선로 위 전선이 갑자기 끊어졌어. 선로 변경이 제대로 안 됐고 맞은편 운전사가 이상한 걸 발견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지. 곧 200km/h로 달리던 열차가 탈선해서 존 쪽 열차로 곧바로 돌진했어. 로켓처럼 뻥뻥 날아가서 결국 계단에 충돌하고 멈췄지. 존은 재빨리 열차 뒤쪽으로 뛰어가서 목숨을 건졌지만 이번 사고로 존은 분명히 깨달았어. 이 예언을 막을 능력은 자신 없고 그날 밤 뉴스도 더 이상 관심 두지 않았어. 사망자 수가 확실히 170명이라는 거니까. 이 사고도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었어. 존이 여동생 집에 가서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그때 자정쯤에 켈리와 아이가 찾아와서 와 있었어. 그들이 자신을 믿는다는 걸 알았거든. 존은 급히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켈리에게서 바로 이야기를 들었어. 그녀는 자신을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고 했지? 그래서 존의 옛집을 찾아서 단서를 찾던 참이었는데 사실 켈리도 자신을 위해서였어. 그녀의 엄마가 말했거든. 켈리 언젠가 10월 19일에 죽을 거라고. 내부 그림을 나눠주면서 새 학생들에게 선물로 줬어요. 어떤 학생은 UFO 그림을 받았고 모두 기뻐했어요. 그런데 한 소녀는 낙담했죠. 왜냐하면 그는 찢어진 종이 하나만 받고 숫자가 가득 적혀 있었거든요. 그럴 때 멀리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케일럽은 멍하니 바라봤고 그때 친구가 달려와서 케일럽이 받은 건 찢어진 종이뿐이라며 놀렸어요. 케일럽은 신경 쓰지 않았지만 다시 돌아봤을 때 검은 옷 남자는 어디로도 없었어요. 케일럽의 이 숫자들이 쉽지 않다고 느껴서 찢어진 종이를 집에 가져오고 아버지에게 이것이 수수께끼일 수 있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존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심지어 컵받침으로 종이를 썼어요. 그런데 우연히 종이에 익숙한 숫자 연속이 적혀 있다는 걸 발견했죠. 기술 쪽 출신인 그는 그것을 다시 적으며 연구하기로 했어요. 여러 번 숫자를 하나씩 떼고 붙이면서 존은 2996년 10월 11일 9월 날짜와 비슷한 조합을 찾아냈어요. 존 인터넷에서 검색했더니 그날이 바로 2001년 9월 11일 테러 사건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죽은 사람 수가 그 종이에 적힌 2996명과 딱 맞았어. 존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 그 숫자들이 1959년에 쓰여졌거든. 시간 상자를 파내었을 때 그 자리에도 있었어. 혹시 그때 누군가 미래를 미리 예측했던 걸까? 이게 단순한 우연임을 증명하려고 존은 모든 숫자를 베껴서 한자씩 분리해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검색했어. 그런데 예외가 없더라고. 매달마다 유명한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 수는 완벽하게 일치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죽은 것도 있지만 존이 아직 의미를 해석하지 못한 숫자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증거들은 이 수들이 정말로 재앙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다음날 이른 아침에 존은 실험실에 가서 동료이자 천문학자인 도움을 청했어요. 그런데 그 상대는 존이 말하는 것들을 전혀 믿지 않고 오히려 신비한 것들을 믿는 과학자를 조롱했죠. 그래서 존은 자신이 모은 증거를 보여주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재앙이 3개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일이 가장 최근일 텐데 기록에는 81명이 사망했다고 나오네. 존은 이게 동료들이 존중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그들이 잔즈 아내를 끄집어내면서 존이 가족이 없고 일만 하느라 과로해서 정신상태 이상이 생긴 거라고 깎아내리더라고. 이 말 들으니까 존도 더 이상 설명하기 싫어서 일어나서 사무실을 나갔지? 그런데 포기한 게 아니었어. 그날 밤 존은 계속 텔레비전 뉴스 채널만 봤어. 혹시 사고가 일어난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
근데 다음날 오후까지 아무 뉴스도 없었어. 사망자에 관한 거는 말이야. 게다가 밤새 깨어 있어서 아들이 학교에서 하교하는 것도 잊었어요. 하늘이 곧 비 올 것 같아서 존은 급하게 차를 몰고 학교로 갔지만 심각한 교통체증을 만났어요. 길을 찾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켰지만 피할 수 없이 정체를 겪었어요. 무력해진 그는 아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라고 전화했어요. 그런데 말을 하던 중 존은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바로 지도 위에 표시된 좌표였어요. 익숙한 느낌이 들어 급히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면밀히 비교했어요. 날짜 뒤에 숫자들이 바로 좌표였어요. 게다가 그게 현재 자신의 위치였어요. 차가 막히는 이유가 앞에 사람이 죽어서일까 봐 존은 차를 세우고 확인하려고 내려갔다. 그런데 원인은 교통사고뿐이었어. 존은 교통경찰한테 자세히 물어봤는데 경찰이 두 마디 말도 하기 전에 갑자기 표정이 바뀌고 도망쳤어. 존은 돌아서서 무슨 일인지 보려고 했는데 멀리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걸 보고 재앙이 현실로 일어난 걸 알았어. 바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더니 여기저기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아주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많은 승객이 살아남아 있었어. 존은 81명이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깨뜨리기 위해 간절히 사람들을 구하려 애썼어. 하지만 큰 폭발이 일어났고 그건 분명히 헛된 꿈이었지. 그래도 누군가를 구하는 원칙 때문에 존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았어. 그때 구조팀이 현장에 도착했고 존은 잠시 숨을 돌릴 시간도 있었지.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을 보며 무력감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쌓였어. 지금은 죽은 사람이 잘못됐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야.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 딱 81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딱 마음을 후비는 듯 충격을 줬어. 그 동료는 뉴스를 본 후 바로 그날 밤에 존을 찾아갔어. 그 사람은 숫자로 된 예언을 완전히 믿게 되었지. 그런데 존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 왜냐면 자기 아들이 숫자가 적힌 종이를 받았던 일과 사고 현장을 지나쳤던 일이 너무도 우연이었거든. 뭔가 강한 힘이 그를 이끌고 있어서 재앙을 막으려 하는 것 같았어. 존이 너무 연민에 빠진 모습 보니까 그 동료는 뭐든 좀 멀리하라고 조언했지만 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왜냐면 몇 년 전 그의 아내가 화재로 돌아가셨던 것도 그 사건들 가운데 하나였거든. 이게 마지막 날인데 죽은 사람 수랑 위치 알려진 게 아직 없거든. 그래서 걱정돼서 내가 확신 못해. 그래서 다음 날 그 사람의 옛 선생님 찾아가서 시간 상자 봉인됐을 때 루시다 반응이 어땠는지 물어봤어. 선생님은 엄숙한 표정으로 루시다가 경기장 탈의실에 숨었던 얘기를 들려줬어. 그가 문을 열려고 했던 이유는 알 수 없고 1년 전 학교 설립일 바로 전날 루시다가 하루 종일 미친 듯이 숫자들을 적었던 거 말로 막을 수 없었어. 결국 그녀는 그 종이를 접고 끊었지. 그때 존은 그 종이를 받아서 선생님에게 보여줬어. 루시다라는 걸 확인하려고. 선생님이 맞다고 하자 존은 루시다를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이미 세상 떠났다는 답을 들었어. 단서가 끊길 듯 했지만 존은 포기하지 않고 루시다 이름으로 인터넷에 검색해봤어. 정말로 그녀의 정보가 나오더라고. 알고 보니 루시다가 포기하고 심지어 기사에도 나왔어. 기사 내용에 그녀에게 딸이 있다는 것도 적혀 있었어. 존은 딸이 뭔가 알 것 같아서 다음날 이메일 주소로 찾았지. 그들이 차 타고 나가는 모습 보면서 존도 차 몰고 따라갔어. 드디어 선사시대 박물관에서 기회를 잡아서 교과서처럼 대화 시작했어. 딸이 늑대를 좋아하는 걸 보고 존도 자기 아이도 따라가게 했어. 아이들은 서로 경계심이 적어서 금방 친해졌고 존은 이 기회에 칼리도 만났어. 알았어. 루신다가 포기했고 신문에도 나왔다며. 기사 내용에 그녀의 딸이 있다고 적혀 있었어. 존은 그 딸이 무언가를 알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음날 이메일 주소로 찾아갔지. 두 모녀가 차를 타고 나갈 준비를 하는 걸 보고 존도 따라가서 결국 선사시대 박물관에서 기회가 찾아왔어. 교과서식 대화로 딸이 늑대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존은 자기 아들도 같이 가자고 했고 어린애들이 서로 조심성 없이 바로 붙는 법이니 금세 이야기꽃 피우기 시작했어.
존은 이 기회에 칼리랑도 얘기했지. 그냥 자식 얘기하면서 켈리랑 차 한잔 마시자 해서 만났는데요. 그러고 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존이 알게 된 거죠. 그녀도 혼자 사는 가족이고 딱히 처지가 비슷하니까 서로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다 기회가 온 것 같아 존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꺼냈어요.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일부러 찾은 거라고 했어요. 켈리는 좀 의심했는데 존은 어디서 설명할지 몰라서 어색하게 물었어요. 켈리 엄마가 특별한 능력 있다는 거 알아요? 라고. 켈리가 멍하게 보이니까 존이 서둘러 신분증을 내밀며 자신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천문학 교수라고 말했어. 그와 함께 아들이 예전에 그녀 어머니가 적었던 학교에서 재앙에 대한 예언을 받았다는 편지를 보여주면서 그 재앙을 막기 위해 그녀에게 몇 가지 단서를 묻고 싶었다고 했지. 하지만 그런 황당한 말로 누가 믿겠어? 켈리는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일어나서 딸을 데리고 가려고 했어. 그때 존이 급히 켈리를 말리며 이전에 도시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던 비행기 사고가 그 편지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 더군다나 시간, 장소, 사망자 수도 모두 완전히 일치해. 다음 예언은 내일인데 그때 뉴욕시 지역에서 170명이 죽을 거야. 하지만 지금까지 말했듯이 켈리는 약간 놀란 것 외에는 존과 협력하고 싶지 않아. 무력한 존은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췄어. 안에 두 사람이 타고 있는데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켈리의 관심을 끌었어. 그들의 입이 움직이지 않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와. 케일럽이 이해하는 것 같아서 바로 달려가서 말도 했다. 그런데 상대방이 검은 돌 하나를 케일러브에게 줬다. 그때 집안에 존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걱정해서 부자연스럽게 달려나갔지만 차는 이미 떠났었다. 존이 그 아이가 누구냐고 묻자 케일러브는 모른다고 하고 그들은 검은 돌 하나만 남겼다고 했다. 존이 돌을 잡고 자세히 살펴보니 특별한 게 없었다. 낯선 사람과 대화하지 말라고 충고한 후에 그는 아이에게 2층에서 숙제하라고 했다. 존은 내일 재앙에 관한 예언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사고가 난 곳은 도시의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사망자가 170명뿐이라서 자연재해 가능성은 배제했어요. 그러니까 테러밖에 없죠. 그래서 그날 밤 존이 FBI에 전화해서 내일 그 거리 봉쇄해달라고 했어요. 경찰이 듣고 약간 당황했죠. 존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다시 강조하고 끊었어요. 다음 날 아침 존이 좌표에 따라 차를 몰고 갔는데 경찰이 미리 준비는 했지만 거리 봉쇄는 하지 않았고 현장은 여전히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존이 화가 나서 가서 경찰에게 따졌어요. 이 경찰들은 공격 대응이 아니라 루머를 퍼뜨린 존을 잡으러 온 거라는 거 몰랐네? 존이 도망치면서 경찰들도 바로 뒤를 쫓았는데 지금 존은 도망칠 시간도 없고 좌표는 틀리지 않았는데 땅 위에는 별거 없어 보여. 그러니까 테러범은 지하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하철역에 도착해서 한참 찾았지만 이상한 건 못 찾았어. 바로 그때 앞역 광장에서 가슴에 뭔가 숨기고 있고 표정이 수상한 남자를 발견한 거야. 역시 존이 움직이기 전에 그가 먼저 군중 속으로 도망쳤어. 둘이 쫓기 시작해서 주변 승객들이 소리 지르며 지하철 경찰을 놀라게 했지. 당황한 남자가 정신이 멍해진 채 빨리 지하철에 뛰어들었고 열차 마지막 칸으로 밀려 들어갔어. 경찰이 총을 겨누며 위협하는 상황에서 남자가 급히 두 손을 높이 들었고 가슴에서 떨어진 CD 조각들이 쏟아졌어. 알고 보니 그는 그냥 잡범이었어. 정말 웃기네. 지금 열차가 출발했는데 10m도 못 가서 앞선 선로 전선이 갑자기 단락됐어. 근데 차선 변경이 완전 딱 맞질 않아서 맞은편 선로 뭔가 이상한 걸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는데 이미 너무 늦었어. 바로 그 다음에 200km/h로 달리던 기차가 선로를 이탈해서 마치 미사일처럼 존의 기차 칸 쪽으로 돌진했어. 결국 다행히 표지판 계단에 부딪히고 멈췄고 존은 빠르게 기차 뒤쪽으로 달려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이 사고는 존에게 자신이 예측을 막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려줬어. 그도 이제 그 밤 뉴스는 더 이상 관심 없었어.
왜냐면 사망자 수가 확실히 170명이라는 거 알았거든. 근데 이 사고도 꼭 나쁜 일만은 아니었어. 존이 여동생 집에 가서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그는 한밤중에 켈리가 아이와 함께 방문한 걸 발견했어. 그들이 자신을 믿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존은 서둘러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냈어. 켈리는 바로 문제에 뛰어들었고 자신이 예전 엄마 집으로 가서 단서를 찾아보겠다고 했어. 하지만 사실 그녀도 자신을 도우는 셈이었어. 왜냐면 엄마가 한 말이 있거든. 켈리가 올해 10월 19일에 죽을 거라고. 이게 바로 그 종이에 적힌 마지막 날이야. 예전엔 엄마가 말하는 걸 믿기 싫어서 일부러 피했는데 이제 예언이 현실이 되니까 그냥 행동 안 할 수가 없잖아. 존은 이해한다면서 금방 루신다의 옛집에 도착했어. 애들이 자고 있어서 차에 두고 둘이 집으로 들어갔지? 딱 그때 종이를 들고 있어서 마지막 날에 이상한 게 있는데 뒤쪽이 아니고 숫자 33이 아니고 두 글자이었어. 엄마는 살아계실 때 그 이자를 거꾸로 쓴 걸 좋아하셨어. 존은 그게 어떤 사람 이름의 첫 글자라고 생각했어. 칼리도 모르겠다고 하고 둘은 집 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 낡은 성경책 한 권과 이상한 그림을 찾았지. 그림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무릎 꿇고 있고 하늘에 신이 있고 이상한 사자가 있고 가운데는 금속 구체가 있었어. 존은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칼리가 설명하길 엄마는 살아계실 때 이 그림을 몇 시간씩 쳐다보곤 했대. 존은 이 그림이 단순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 이후에 둘은 루신다의 침실에 갔는데 오랫동안 찾아도 아무것도 못 찾았어. 존은 떠나려 했지만 문에 다다랐을 때 뭔가를 밟은 것 같았지? 손전등을 비췄더니 검은 돌같이 생긴 돌이 보여서 예전에 남자아이에게 받은 돌과 똑같았어. 침대 밑에 여러 개 더 있었어. 존이 자세히 보니까 매트리스 뒤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호기심에 들어서 보니 존이 뒤집자마자 그 글자가 D라고 적혀 있어서 순간 깜짝 놀랐지. 알고 보니 그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세상의 끝을 뜻하는 엔드 오브 더 월드의 줄임말이었어. 그래서 마지막 날은 위치랑 사망자 수를 자세히 안 적었어요. 두 명이 무서워서 제자리에서 멈춰 있었고요. 그때 밖에서 케일럽이 무언가 소리를 듣고 밖을 봤어요. 그럼 다시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주변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케일럽이 급하게 잠든 애비를 깨웠어요. 근데 그 검은 옷 입은 남자가 가까이 와서 영어로 못마땅하게 말했어요. 애들 따라오라고. 그래서 애비는 겁도 안 내고 그 남자 들어오게 하려고 문을 열었어요. 케일럽은 바로 못 참겠어서 차 경적을 울려서 아버지한테 알렸어요. 그 소리에 둘이 급하게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차에 다가갔을 때 그 검은 옷 남자가 벌써 사라졌어요. 존이 아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어요. 케일럽은 그 남자가 돌을 준 것도 아니고 자신과 애비한테 따라오라고 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존은 좀 멍해졌어요. 정신 차리려던 찰나에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바로 방금 언급한 그 검은 옷 남자였어요. 나중을 위해서 미리 말하는 건데 존은 결심하고 차에서 권총을 꺼내서 그가 떠나는 방향으로 쫓아갔어요. 결국 빈 땅에서 그를 잡았어요. 아니, 잡았다는 말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가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존은 총을 들어서 그를 세게 몰아붙였어요. 그 사람 무슨 계획인지 대라고 물었는데 그 사람은 존한테 관심 없고 그냥 뒤돌아서 빛을 발하는 입을 열었어요. 금세 하늘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찼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존은 피할 틈 없이 두 눈이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게 됐어요. 정신 차리고 나니까 그 검은 옷 남자는 이미 멀리 도망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칼리의 딸도 예전에 검은 옷 입은 남자가 준 돌을 받았었고 그때부터 계속 누군가가 그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어. 일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지? 그런데 세상이 끝나기 일보 직전인데도 아무도 어떻게 막을 방법을 모르고 둘 다 더 이상 이 일에 관심을 쓸 여유도 없었어. 칼리는 딸한테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고 존도 예외로 아들 곁에서 같이 자곤 했지? 죽음이 무섭진 않지만 기다리며 죽는 게 더 무서운 거야.
존은 모든 게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새벽에는 또 다른 전환점이 생겼어. 존이 애비를 깨워서 아침 먹으라고 할 때 그녀가 무언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관심을 가졌어. 물어보니까 애비가 존이 가져온 그림 속 예수님을 들어 보여주면서 태양이라고 말했어. 처음엔 좀 이해가 안 갔는데 태양의 왕좌가 노란색으로 칠해진 걸 보고 갑자기 존의 표정이 변했어. 급히 딸 엄마도 같이 데리고 천문대에 가서 관측을 시작했지. 세 사람을 정리하고 나서 존은 급히 사무실로 뛰었어. 동료들이 처음으로 그가 이렇게 긴장하는 걸 보고 무서워서 따라가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 존이 말하길 전에 태양이 초대형 화염 소용돌이 초강력 폭풍을 일으키는 신호를 감지했었는데 그 강도가 이전 기록보다 훨씬 강했다고 해. 만약 이 일이 폭발한다면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돼서 즉시 지면의 모든 생명체를 죽일 거라고 했지. 현재 기술로는 전혀 막을 방법이 없고 50년 전 예언에 따르면 세상의 끝이 내일 온다더라. 동료는 그 얘기를 듣고 등골이 오싹했지만 아직 희망 하나 남아서 나사에 알릴까 고민했대. 존은 그게 필요 없다고 했어?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냥 발표만 안 한 거라고. 자, 그 비행기 사고랑 지하철선로 사고는 태양의 작은 불꽃 폭풍이 지구 자기장을 교란시켜서 일어난 거야. 동료는 절망했고 존은 반대였어. 그는 만약에 최후의 날을 막을 능력이 없다면 왜 예언을 받았을까 궁금했어. 그때 존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 돌아보니 켈리였어. 막 지나가다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이 그녀는 관측소를 뛰쳐나와서 울기 시작했어. 존은 달려가 달래줬어. 켈리가 물었어. 땅속에 숨으면 살 수 있을까? 그녀는 교회에 비밀 동굴이 있다고 알고 있었어. 존은 잠시 망설이다가 켈리의 희망을 마지막으로 잡고 가능하다고 했어. 그러고서 4명은 집으로 돌아가서 짐을 챙겼어. 그런데 바로 그때 케일럽의 보청기에서 갑자기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어. 누군가 멀리서 말을 전달하는 것 같았어. 존이 부모에게 달려가 케일럽을 도망하게 하려고 했지만 케일럽은 아무 반응도 안 하고 걸려온 것처럼 보였어. 존은 호기심에 다가갔고 보니 딸이 정신없이 숫자를 써내려가고 있었어. 존은 급히 종이를 뺐고 마지막으로 떠날 시간이 다 됐다고 알렸어. 그러나 믿기 힘들게 케일럽이 바로 책상 위에 글자를 새기기 시작했어. 무력하게 존은 펜을 뺏어왔어.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 심지어 케일럽은 손으로 글자를 새기기 시작했어. 존은 겁이 나서 뛰어내리며 애를 밀쳤어. 그 순간 케일럽이 정신을 차렸고 존이 왜 그러는지 묻자 케일럽은 전혀 기억이 없었어. 아직 쌓여있는 숫자들이 적혀있는 책상 위를 보며 존은 뭔가를 떠올렸어. 그는 더 이상 지하로 도망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차를 타고 애 아버지네 학교로 가서 누군가 그를 기다리도록 했어. 그리고는 준비물을 챙겨 떠났어. 그는 학교 지하실로 직행해서 문을 열었어. 그 위에 작은 흠집이 있어서 문을 바로 떼어내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바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창고에 넣었어요. 칼리가 왜 존이 그렇게 급하게 하는지 이해 못해서 동굴로 가자고 재촉했는데 그녀가 받은 답은 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칼리가 잘못 들었나 생각했는데 존이 설명했어요. 그녀의 엄마는 예전에는 최종 재앙의 예언 좌표를 적을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선생님이 끊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 문에 손으로 새겼어요. 하지만 세상이 모두 재난에 처한다면 좌표를 적는 건 의미가 없어요. 유일한 가능성은 여기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켈리는 이해를 못했어. 존이 미쳐버린 것처럼 보였고 절대 가지 않겠다고 하자 켈리는 두 아이를 데리고 혼자 도망가기로 결심했어. 케일럽의 아빠를 기다리려 하자 켈리는 존이 뒤따라올 거라고 달래줬어. 그때 존의 일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그곳에 정말로 숫자가 있음을 보고 급히 위치 추적 장치를 꺼내서 좌표를 입력했어. 근데 그게 켈리 엄마의 예측이었어. 존이 창고에서 뛰쳐나와 켈리에게 알리려고 했는데 그녀는 이미 멀리 달아나 버렸지. 정신 차리고 존은 급히 차를 몰아쫓았지만
동굴의 구체적인 위치는 몰랐어. 차는 교회로만 운전할 수 있어? 다른 곳에서 켈리도 저녁에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었는데 결제하자 갑자기 TV에서 미국 정부에 대해 경고가 울렸어. 역시 존이 말한 대로 정부도 상황을 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서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고 시민들에게 지하 벙커로 도망가서 필수품을 모아두라고 권장하며 태양 폭풍이 끝나기를 조용히 기다리라는 거였어.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고 그때 차 안에 있던 케일럽이 아버지가 아직 안 오셨다고 보고 싶어서 몰래 차에서 내려 전화를 했어. 존이 아들 어디 있냐고 물었는데 칼렙이 이 주유소가 어디인지 몰라서 다행히 칼리도 제때 나타나서 존에게 정확한 위치 알려줬어. 칼리 미안하다고 했지만 존은 지금 이 일에 신경 쓸 시간 없어서 급히 칼리한테 애들 데리고 외할머니 집에 가라고 했어. 칼리는 존이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고 생각하고 동굴로 가자고 고집부렸는데 존도 절망해서 그녀를 말릴 수 없었어. 이게 우리에게 유일한 기회야. 아니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여기서 기다려. 바로 갈게. 아니야. 동굴에 가야 살 기회가 남아있어. 이미 말했잖아. 태양빛이 그쪽까지 비치고 있다고. 동굴로 가도 우리를 구할 수 없다고 했어. 방사능이 지구의 외피를 뚫고 1마일 깊이까지 침투할 거라고. 유일한 기회는 표지판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하지만 칼리는 자기 아이 목숨도 걸지 못해서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기로 했어. 그런데 바로 그때 그녀 앞에 검은 돌이 있어서 기억이 조금 나는 것 같았어.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니 차가 도난당했단 걸 알았고 또 그 차에 아직 아이들이 타고 있었어.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칼리는 급히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했어. 하지만 모두 정신없이 생필품을 사느라 도와줄 생각이 없었어. 절망적이게도 칼리는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사람 차를 훔쳐 타야 했고 차 주인이 계산을 마치고 돌아오자 이미 칼리가 가속해서 고속도로를 정신없이 달리며 아이들을 잡으러 간 거였어. 처음에는 차 뒤쪽 불빛이 보였는데 신호등을 지나 칼리 차가 오자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어.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게 보여도 칼리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빨간불 무시하고 차선을 넘어 달리기 시작했어. 아니, 바로 그 후에 트럭이 쾅 하고 치더니 칼리가 간신히 숨을 붙이고 있는데도 마지막 힘을 다해 손에 들고 있던 돌을 꼭 쥐고 있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존이 주유소에 가봤더니 칼리 차가 없길래 급히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소리치는 여성 본 사람 없나요? 하고요. 직원이 말하길 누군가 차와 딸을 훔쳐갔다고 하고 존에게 칼리 쫓아간 길을 가르쳐줬어요. 망설일 것도 없이 존은 서둘러 차를 몰고 달렸는데 도중에 경찰이 길을 봉쇄한 걸 발견했어요. 존은 칼리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생각해서 차를 멈추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교통사고였어요. 순간 길을 잃고서 주변을 헤매기만 했어요. 바로 그때 존은 구급차 옆에 누군가 다쳤다는 걸 보고 다가가 보니 바로 칼리였어요. 아이들을 찾고 있던 칼리였어요. 그런데 그녀의 상처가 너무 심했어요. 의사들도 최선을 다했지만 상태를 바꿀 수 없었어요. 사망 시간이 새벽 0시였어요. 칼리 엄마가 예언했던 말이 현실이 된 거죠. 구급대원들이 떠났어요. 존은 무거운 마음으로 차에 올랐어요. 칼리 손을 꼭 잡고 있는데 그 순간 존이 뭔가를 발견했어요. 펼쳐보니까 검은 돌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해했어요. 어린애들이 그 신비한 사람에게 끌려갔다는 걸 그 사람이 전에 칼리 할머니 집에 나타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존이 그곳을 지나가던 참이었죠. 이번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그 상대에게 목숨으로 갚내게 만들어야겠어요. 몇 분 후 존은 그곳에 도착했지만 칼리 차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다행히도 땅에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존이 흔적을 쫓아가서 오프로드를 달렸어. 결국 빈 땅에 차를 찾았는데 애들이 안 보여. 존이 케일럽한테 전화하려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그림자를 발견했어. 존이 총을 들고 아들 얘기 좀 해달라고 협박했는데 그쪽은 반응이 없었어. 존이 화가 나서 총 쏠 준비를 했는데 그때 케일럽이 갑자기 말을 막았어.
아들이 무사하다는 걸 보고 존이 한숨 돌렸지. 그런데 기다리는데 점점 더 많은 수상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야. 존이 이 상황이 안 좋다고 판단해서 아들을 데리고 도망가려고 했어. 작정 케일럽이 우리를 따라와야 한다고 말하다니 예상 못했어. 존은 좀 혼란했어. 그때 애비도 그 근처에 나타나서 비밀인간이 우리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 존은 애비에게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 다행히도 비밀인간이 먼저 애비를 속여서 그녀에게 엄마가 매우 안전하다고 말했어. 케일러브도 말했지. 그 비밀인간이 사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왔다고. 이언의 말도 바로 그 사람들이 남긴 거잖아. 우리를 미리 준비시켜주려고. 존은 완전히 충격받았어. 그런데 놀란 것 외에 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 저 비밀인간의 정체를. 상대방은 아직 대답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주변에 강한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어. 세 사람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는데 커다란 외계인 우주선이 나타났어. 이 첨단 문명의 강한 압력에 존, 인류 최고 천문학자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 그러더니 우주선이 빛구체를 쏘아 올리며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손짓으로 떠날 시간이 됐다고 했어. 존은 아직 정신이 얼떨떨했지만 케일럽이 휘청거리며 깨우자마자 간신히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어. 어이구, 길에서 그 은발의 남자가 막 가로채다니 깜짝 놀랬어. 존은 좀 어리둥절했지. 은발 남자는 케일럽이랑 속닥속닥 말하고 있었어.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모르겠지만 존이 울음난 얼굴을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았거든. 예상대로 케일럽이 통역하니까 외계인이 오직 선택받은 사람만 갈 수 있다고 했대. 존은 무섭기 시작해서 애원했어. 같이 데려가 달라고. 근데 그 상대방 표정을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최후 통첩을 준 후 게인은 천천히 몸을 돌려 빛꽃을 쪽으로 걸어갔어. 지금 이 순간 존과 케일럽은 서로 투쟁하고 있지만 예비는 별로 압박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어. 케일럽은 아빠가 결정을 내리길 기다렸고 신중히 생각한 끝에 존은 아들을 보내기로 했지. 외계인을 믿지 않는데도 차라리 그냥 지구에 남아 죽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어. 케일럽은 당연히 아빠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지. 존은 그냥 속여서 천국에 가서 잃어버린 엄마를 찾겠다고 했고 약혼 반지와 아내의 반지도 벗어서 줄 수 있었어. 우리 꼭 다시 만날 거라고 말하며 작은 아이는 마침내 빛꽃을 쪽으로 걸어갔어. 그걸 본 외계인은 위장막을 벗고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 둘 아이를 우주선에 태우려고 했지. 케일럽과 아빠는 특별한 포옹으로 서로 작별 인사를 했고 거대한 빛구슬이 작동하기 시작했어. 존의 눈에 비친 가운데 빛구슬은 천천히 우주선 내부로 들어가서 우주로 날아갔어. 우주선이 완전히 사라지고 존은 결국 통제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쓰러졌어. 눈을 떠보니 세상이 밝았어. 하늘이 원래 파란색이 아니고 이상하게 빨갛게 변했어. 존은 멍하니 집으로 가면서 운전했어.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는 걸 봤지만 마음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 지금 도시가 연기와 불길 속에 잠겨 있고 거리에는 혼란스럽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가득했어. 군인들은 질서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지. 존은 어리둥절한 채 집으로 돌아갔는데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여동생의 발소리를 듣고 문을 열자마자 꽉 안았어. 여동생은 존을 부모님 앞에 데리고 갔어. 존 좀 쑥스럽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목사이시고 본인은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과학과 신학의 차이로 두 사람 사이가 많이 긴장됐었거든. 근데 지금 세상이 곧 망하게 되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드디어 예전의 앙금을 털어내고 내 가족이 서로 꽉 안아서 생명의 마지막 온기를 느끼고 있어. 다른 곳에서는 케일러브과 애비가 외계인에게서 받은 선물을 내려놓고 우주선도 임무를 마치고 떠나고 있지. 두 아이는 이 아름다운 초원 같은 행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푹신한 소도 길게 자라고 있어. 함께 달려서 새 세계를 상징하는 생명나무를 향해 달려가요. 영화의 가치는 평판에 있고 영화 감상평의 가치는 느낀 감정에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